우리 하반기에 그 역전세 많이들 걱정하셨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하반기에. 근데 이제 제가 제 견해는 역전세는 좀 없을 거라는 입장이었고, 왜냐면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찻장 속의 태풍이라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이제 그런 말씀하고 또 이렇게 걱정을 하면 그에 대한 좀 대비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역전세가 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전세 가격이 좀 오를 여지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좀 최근에 좀 오히려 전세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시장의 예상과는 좀 반대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제 케이스가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이제 서울은 이제 너무 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이제 좀 덜 오른 수도권 쪽을 좀 눈여겨보시는 것 같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은 좀 약간 늦었다. 강남 서울은 좀 늦었다. 제가 이런 뉘앙스로도 말씀을 프레임TV에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얘기하고 나서 좀 요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거래가 안 된다. 주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이제 막바지에 이제 서울 좀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조금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그 손해를 보실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또 중요한 게 입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언제 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 올해 초에는 이제 강력하게 좀 그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올 좀 이렇게 그 너무 이제 많이 급등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서울 쪽 강남 서울 쪽보다는 좀 이제 덜 오른 수도권 쪽으로 눈여겨 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지금도 서울이 좀 꺾였기 때문에 꺾이고 지금 거래가 좀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도 좀 그렇게 흐름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네. 또 뭐 전문가분들은 또 이제 봐라. 네네. 데드캣 바운스의 네네. 시작. 네. 이제 다시 네. 실거주자들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로 땡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땡겼기 때문에 네네. 이제 본격적인 침체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른 데는 3, 4억 정도 올랐고 3억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3억이 다시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합에서 뭐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5천 정도나 뭐 많이 떨어지면 뭐 한 1억 내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우리 그 작년 연말이나 그 올해 초 가격으로 다시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희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서울 아파트 시장이 이제 보합으로 갈지는 보합으로 가거나 여기서 더 상승으로 갈지 혹은 좀 이렇게 그냥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승으로 가거나 보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다시 뭐 옛날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니까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요번에 그 나오는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최근에 좀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어떠냐면 뭐 정책이 지금 나온다고 하니까 좀 그거 듣고 이제 결정해보자. 그 다음에 우리가 추석 전이니까 추석 전에 뭔가를 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번에 연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러면 추석 이후에 이제 결정을 좀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대기하는 수요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미루다 보니까 지금 거래가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이게 뭐 당장 뭐 거래가 안 돼서 뭐 하락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저는 좀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또 최근에 이제 좀 거래가 안 된 이유 중 하나가 그 대출 금리가 이제 7%도 넘어섰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거고 이제 미국이 또한 뭐 금리를 좀 더 올릴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좀 이제 아직 좀 더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추석 이후에 거래는 좀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예전같이 그런 상승은 많이 예전처럼 그렇게 급작스러운 게 상승. 그러니까 올해 1월 초부터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렇게 V자 반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여기서 더 옛날 그 한창 때처럼 이렇게 더 오를 거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이제 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는데 제가 항상 누차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저평가된 부동산은 항상 있더라. 저평가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시장에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너무 민감해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그렇다고 하면 나는 어디를 살 것이냐. 그리고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나 그 입지가 최근 내가 생각할 때 판단할 때 저평가된 지역이냐. 이런 거를 더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견해예요. 어떤 시장 전망보다. 왜냐하면 시장 전망을 저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이 다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만 좀 이해하고 뭐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으로 과연 나는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게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까 예,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은데 네.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나의 눈높이는 약간 항상 이렇게 좀 괴리감이 있죠. 네, 항상 네, 괴리가 있죠. 좀 네.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좀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 1억밖에 없어. 네. 근데 좀 이렇게 트라이 해보고 싶은 건 한 네네네. 1억 5천, 2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좀 대출 받아서 할 수도 있죠. 왜냐면 근데 그게 너무 괴리가 커서 내가 갖고 있는 만 1억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건 6억이다. 이런 건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건 꿈 깨라. 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근차근 돈을 좀 더 자산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자산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주택 전략도 있는 거고 뭐 일종의 뭐 갭 투자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도 전세 키우고 이제 레버리지를 이제 일으켜서 이제 좀 여러 채를 해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전략, 혹은 이제 그 책에도 언급했지만 뭐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활용해서 이제 시차를 이용해서 이제 비과세 받아서 이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전략, 뭐 이렇게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그 현실과 그 괴리감을 좀 좁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아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그 갖고 있는 자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뭐 DSR 그게 딱 정확한 것 같아요. DSR 40%면 내 소득의 40%가 이제 원금과 이자 갚는 부분이잖아요. 그다음에 LTV 60%가 이제 딱 이제 다주택자도 이제 LTV가 10억짜리면 6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내가 충분히 하고,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LTV도 저는 50%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반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최소 2억 5천 있어야 된다. 그 정도면 살 수 있는, 절반 정도만 있으면 그래도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제 꿈을 꿀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 투자해왔던 걸 보면 네. 거의 다 분양권 네. 상태에서 그렇죠? 팔거나 네. 잔금 치르거나 네. 아니면 전세 맞춰서 풀피를 만들거나 네. 약간 요 분양권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2004년도 투자했을 때는 저도 이제 갭 투자를 했었던 거죠. 근데 갭 투자를 이제 빌라 갭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짜리 빌라를 1억에 전세 끼고 사니까 이제 투자금이 2천밖에 안 됐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채로 불려서 좀 자산을 키웠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청약이나 분양권은 또 당첨이 되면 청약인 거고, 이제 내가 피를 주고 사거나 이제 무피로 사거나 이런 건 분양권이잖아요. 분양권 거래. 그 다음에는 이제 분양권 거래했던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했죠. 왜 안 했겠어요. 근데 초반에는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2004년도부터. 근데 이제 갭 투자를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안 하는 편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제 생각은 뭐냐면, 갭 투자를 하려고 하면 매매가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아파트 이게 치고는 대부분 이제 구축들이 많잖아요. 구축들이 많고, 이게 이거를 활성화, 그러니까 수익을 크게 하려면 여러 채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채를 하면 또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이제 새 아파트를 통해서, 이제 새 아파트는 이제 또 많이 오르는 경우에는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 아파트가 이제 막 이게 1억 오를 때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10억 정도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봤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오르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1억짜리 아파트 10채 사는 것보다 그냥 새 아파트 하나 사서 10억 오르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리스크는 더 적어지는 거거든요, 투자금 대비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좀 효율이 좀 새 아파트가 더 낮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했을 때 효율이 더 새 아파트가 낮기 때문에 이제 갭 투자를 가급적 좀 안 하는 부고, 저도 그렇다고 갭 투자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뭐 갖고 있는 뭐 다른 아파트들도 이제 뭐 전세 끼고 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뭐 갭 투자인 거죠. 그래요? 그건 보유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죠. 보유의 신규 투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규 투자는 요새는 이제 좀 자제하고 있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택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처분하고 또 이제 그럴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산이 조금 내가 부족하다 싶거나 서울이나 수도권 핵심 지역에 새 아파트를 못 사는 상황인 분들한테는 뭐라고 조언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당장 입성하기 힘든 분들은 이제 수도권 두 채 전략,
혹은 수도권 세채 전략을 이제 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분양권 같은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세채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도권 두 채 전략 정도 그렇게 세팅해서 대신에 이제 수도권 두 채 전략이 이제 새 아파트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를 때는 그래도 한 3, 4억씩 올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3, 4억 오르면 두 채면 한 7, 8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갭 투자를 한 7, 8억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갭 투자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채, 15채를 사야 돼요. 그 정도 해야지 한 그 정도도 수익이 날까 말까 한 20채 정도 사야 된다고 보거든요. 20채. 근데 20채를 샀을 경우에 그만큼 그 리스크도 당연히 커지는 거잖아요. 리스크도 커지고 역전세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위험해지기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최근에 좀 그 주택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가 지금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보다는 뭐 좀 한두 채 혹은 두세 채를 집중해서 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좀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수도권 급지에 두 개 세팅, 하나 팔고 또 매수, 하나 팔고 그렇죠, 또 매수 이렇게 그런 식으로 두 개씩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좀 그렇죠. 저는 그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다고 이게 수익이 또 적은 것도 아니에요. 또 잘만 운용하면은 또 수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또 리스크도 이제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최소한 진짜 10채 이상을 사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이제 좀 효과가 있는 거고 또 그게 또 양도세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갭 투자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거를 이제 그 전세를 받아서 계속 그걸 늘려라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잘 얘기를 안 하거나 근데 언젠가는 그걸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개수가 여러 채다 보니까 그때 항상 얘기한 거지만 이제 실거주가 굉장히 좀 열악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수는 많지만은 내가 사는 실거주는 굉장히 열악한 데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그 부동산 갭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근데 꼭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주거로 봤을 때도 꼭 그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러니까 신축 위주로 하면 내가 또 실거주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추석 이후에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은 뭐 이게 오르든 떨어지든 급격한 하락이나 급격한 역전세 대란 같은 건 없을 거다. 그쵸, 뭐 계속 지금 똑같은 스탠스이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수도권에 집중을 좀 해서 서울 추격 매수보다는 그렇죠. 수도권 저평가 지역을 좀 찾는 게 효율적일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 초만 해도 서울 아파트 무조건 사야 된다고, 강남 아파트 사야 된다고 아마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시차익을 얻었잖아요. 개포도 있었고요. 마곡도 있었고. 송파 헬려시도 있었고.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을 사셨던 분들은 또 심지어 이제 그 저한테 고맙다고 하신 분들 꽤 계세요. 그때 이제 제 방송 보고 서울 아파트 샀다고. 왜냐면 그때는 다 망한다고 할 때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어떤 거 꾹 누르고 이제 사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다 하신 분들인데,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급등한 서울 쪽보다는 이제 전 수도권 쪽에 오히려 점점 그 투자 가치,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요게 또 이제 몇 달 후에 방송에서 그 뉴스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뉴스에서 뭐 수도권 집값 얼마가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가 또 서울에 또 투자의 또 타이밍인 거예요. 거꾸로 또. 오히려 그때 한번 잘 그 관심 있게 보세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그때 이제 서울에 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보다는 수도권 쪽에 좀 들어갈 만한 타이밍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탄 20억을 찍었나요? 네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GTS-A가 이제 임박해 오잖아요. GTS-A가 하다 보니까 이제 임박해 오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고 생각을 해볼게. 동탄이 GTS-A가 임박하니까 사실 동탄이 그 광교나 판교보다 훨씬 더 아래에 있잖아요. 훨씬. 근데 GTS-A로 가면 이제 아마 삼성역까지 17분이면 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동탄이 만약에 20억이면 마찬가지로 GTS-A가 어디서부터 아래에서는 동탄으로 시작하지만 위에서는 파주 운종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반대로? 네, 역발상으로. 그럼 동탄이 이게 GTS가 뚫리는 임박하니까 20억이 갔다고 하면은 사실 요거는 지금 동탄 20억에 투자하는 거는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죠. 그러면 역발상으로 그럼 파주 운종이 만약에 지금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8억대 9억대다. 그럼 최소한 그 이 정도 만약 가치가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10억 정도
뭐 9억, 12억, 15억, 이게 동탄 2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이게 그 파주 운정 신도시가 또 어차피 거리상 똑같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20억 아래로 뭐 12억 가지 말지 말란 법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탄이 20억이 만약에 찍었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동탄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정거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예 반대쪽으로. 그렇죠. 위쪽으로. 그러니까 동탄이 이게 오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GTSA가 이제 가장 관건이거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뚫리는 파주 운정 쪽도 앞으로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겠구나 미리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파주 사요? 그러니까 그 저평가돼 있다고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저는 2018년도부터 들어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저는 애당초 아예 초창기 때 동탄도 저는 2017년도, 18년도부터 추천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다 털고 나오시는 분위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다 털고 나오시는 거죠. 저는 그 한 4, 5년 전부터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저 같은 민초들은 지금 그 시운전 하잖아요. 원장관님 막 시운전 하면서 한박 웃음 지을 때, 이제 뭔가 보이는갑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털고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4, 5년 전에 이제 했으니까. 왜냐면 이제 애당초 저희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다 뭐 3, 4억대였으니까 진짜로. 시운전 할 때는 팔아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운전이 아니라 이제 완공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실수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장화 신고 들어와서 이제 구두 신고 나온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4, 5년 전에 동탄 얘기하면 사실 비웃었거든요, 사람들. 비웃었고. 다 비웃었고, 그다음에 뭐 처음에 제가 뭐 후렴이 만났을 때, 김포 얘기했을 때도 사람들 많이 비웃었을 때거든요, 사실. 저도 공감을 못했고. 공감 못했고.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이 3, 4년, 5년 지나니까, 저 이런 얘기구나.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이제 4, 5년 텀을 길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좀 약간 그 가격이 이제 좀 지지부진하고 안 오르면은 이제 좀 컴플레인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길게 보면,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실패를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동탄 3, 4억, 파주 운정 3, 4억대 들어가신 분들이 사실 리스크가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제 말은. 3, 4억.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김포도 마찬가지로 3, 4억대 들어가신 분들 무슨 리스크가 있냐고요. 근데 그 당시의 시점으로 생각해보면 약간 아리까리했고,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도 물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맞아? 그렇죠. 이러면서 아마 계약금을 쌌을 거란 그렇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기회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뭐,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동탄이 이게 20억 거래가 이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20억. 놀랍습니다. 네네. 아마 41평이라 더 비싸게 그렇겠죠. 34평 20억까지는 아닐 것 같고, 41평이라 더 비싸게 거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 기사를 토대로 만약에 투자처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파주 쪽을 찾을 것 같아요. 파주 운정신도시 쪽을. GTSA. 어차피 같은 맥락이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 다들 동탄을 보고 있을 때 역발상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본다. 네네. 사실 이거 투자해보면 기본이죠, 뭐. 지금 대치 구축 아파트 우선미 혹은 도곡동 주상복합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매입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연초에 빠졌을 때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도곡동 주상복합하면 타워팰리스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다가 실거주신가 보네요. 글쎄 타이밍 놓치셨죠, 뭐. 근데 실거주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뭐 급매물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급매물. 혹은 급매물 유지해서 계속 부동산에 가셔서 급매물 찾고, 왜냐면 한 타임은 사실 늦었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올 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좀 늦었으니까 좀 급매물 위주로 하고 좀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견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정책 발표가 났어요. 근데 이제 시덥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그 거래가 좀 활발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정말 핵심을 딱 찍었다, 진짜로. 정책이 핵심을 찍고 사람들이 다 누구나 타당하게 그러면 집을 당장 안 사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가격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그런 이제 수요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아마 추석 전이니까 이제 오늘 내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거 한번 좀 지켜보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타임은 조금 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또 이제 잘 기다리고 찾아보면 또 급매물은 또 할 수는 있지 않겠냐. 예. 왜냐면 또 개인 사정들이 있는 물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들은 좀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마 대표님 같으면 이유를 여쭤보겠죠? 네. 왜 우선미나 도곡동 주상복합을 매입하려고 하는지가 일단 그렇죠. 저는 되게 궁금하네요. 왜 그 수많은 아파트 중에서 이렇게 꼭 집어서 그쪽이신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잠실 우성 1, 2, 3차 32평과 동작구 본동 레미안 트윈파크 43평 보유 중인데요. 동작구 발전이 없어서 매도하고 잠실 한 채만 보유한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팔아서 그러면 과연 이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냐, 그죠? 현금으로 이거 파시면은 종부세는 이제 좀 많이 절약되시겠네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절약되시는데 그러면 팔아서 그냥 이거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팔아서 이제 세금을 이제 내시고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가 관건인 거지, 그죠? 이거를 팔면은 하실 건 사실 많잖아요. 그죠? 조그만 뭐 진짜 수도권에 조그만 꼬마 빌딩 하나 사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가주택을 사실 수 있는 거고, 뭐 상가를 사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월세 받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아파트를 좀 중소형 아파트를 좀 여러 채 사서 월세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명의도 팔았을 때 이게 본인 명의였으면 요거를 뭐 이제 종부세에 좀 절약하려면 남편 명의로 하시거나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하시거나 아니면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됐으면 조그맣게 자녀 명의로 하나씩 하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이걸 단순히 팔아서 그냥 잠시 한 채만 보유하겠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기에는. 예. 파는 이유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발전이 그렇지. 없어서라기보다는 네. 본인한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팔고 뭘 할 건지 넥스트 플랜이 그렇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 둘 중 한 곳에 투자성을 고려한 실거주를 고려 중입니다. 강남이 가까운 옥수금호, 여의도가 가까운 마포 어디가 투자성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데. 비슷비슷하죠 뭐. 그러니까 본인이 직장이 만약에 강남 쪽이면 그래도 옥수동이 그래도 가까운데 이제 본인이 직장이 만약 여의도 쪽이다 그러면 이제 좀 마포 쪽이 좀 가까운 생활 반경이 마포 쪽이 좀 가까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고민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는 평지인 데를 좋아합니다. 맞아요. 옥수동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렇게 구릉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게 있고 맞습니다. 근데 또 마포나 뭐 옥수동 중에서도 또 어떤 아파트에 따라서도 그 어떤 신축 아파트냐 또 이런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반포 아파트 팔아요? 아니 반포 아파트는 갖고 계시면 괜찮죠. 사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네.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 사람이 이제 심리가 그런데 이제 반포 아파트를 팔고 이제 조금 더 하급지로 가서 남는 돈은 이제 하시면 사실 괜찮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사람 심리가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어렵고 글쎄 사정이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팔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당장 돈이 없어서 죽기 직전이면 팔아야죠. 죽기 직전인데 팔아야죠. 그걸 어떻게 뭐 팔면 안 된다고 하면 안 파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네.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그렇게 급하진 않은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진짜 급하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럼요. 제가 그 상황에 닥쳐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옵니다. 팔리면 엄청 감사한 거지 뭐. 서울하고 여러분 다 서울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서울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서울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주로 이제 빌라 시행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무조건 서울이어야 해야 된다. 서울 대지지분. 서울 대지지분에 있는 빌라를 사야지 이제 나중에 자산 형성이 된다는데 우리가 따져보면 꼭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런 서울에 있는 빌라보다 더 많이 오른 경우가 굉장히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은 꼭 굳이 인서울만이 답은 아니더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얘기인데 빌라 좀 유명하신 시행하시는 분이고 이제 그 유튜버 분 중에 한 분도 본인은 이제 그 빌라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굉장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본인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막 분양권 막 몇 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강남에 이제 아파트 한 채 있고 있으시고 거기 있고 또 본인도 강남에 거주하시고 이제 다 아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 본인은 이제 아파트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라를 팔고 빌라를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기사가 네. 음아파트가 공동명의면 종부세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같은 맥락인데 네. 우리가 이제 종부세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음아파트가 종부세 한 푼도 안 낸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냐면 지금 그 공시지가가 옛날엔 6억인데 이제 9억으로 늘었거든요. 공시지가 9억. 그래서 두 분이 공동명의면 이제 18억까지가 공시지가 18억이면 거의 한 30억 정도의 아파트면 종부세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28억에서 한 30억 정도면 종부세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왜냐면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30억 정도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물론 많은 분들 계시지만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종부세에 대해서 그 세금 때문에 뭐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좀 완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에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수익 저도 뭐 몇천 냈지만 저도 이제 1년에 몇천 내거든요. 뭐 다 해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양도 차익이 더 수익이 더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뭐 투자를 못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종부세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산이 한 30억, 그러니까 28억 이 정도, 28억에 30억 정도 있어야지 종부세를 내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거가 아니면 아예 안 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산세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더라. 그리고 세금에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주택임대 사업자 이런 것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또 오피스텔은 이제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또 종부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제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여러분 그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확산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버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다 이게 합산이 돼서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사실 오히려 그게 더 세금이 큰 거지. 우리가 이제 보유세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고 오히려 이게 잘만 불리면은 그 이상으로 또 부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아마 세금은 다들 감당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그렇죠. 계속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는 전세 매물도 줄어들고 있고요. 전세 네. 가격도 오르는 느낌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부동산에서 계약 만료 3개월 남았다고 세입자와 소통해 보라며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전세 가격을 네네. 좀 올려서 재계약을 할까요? 뭐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만약에 이제 많이 올랐다면 저 같으면은 매도 시점도 한번 저울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해서 이제 다만 이제 취득세가 이제 예전보다 많아졌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는 서울 아파트냐에 따라 그렇죠. 네. 이것도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이코 사운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보면 대략 26년부터 장기 하락장 온다고 입주 물량하고 중국발 침체를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쇼츠 같은 거 좀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막. 네. 어마무시합니다.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원희룡 장관이 추석 전에 부랴부랴 왜 정책을 발표하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지금 공급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 건설사들도 지금 PF 대출 안 일어나고 하니까 공급을 안 하고 지금 오히려 공급이 감소가 아마 내후년부터는 정말 2026년까지는 안 될 그 공급이 없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기 신도시라도 빨리빨리 해서 이거를 그 공급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4, 2025, 2026년쯤은 되면은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가 있다. 그럼 2026년에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면은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 그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인건비, 뭐 토지 가격 이런 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양 가격도 계속 오르고 최근에 광명도 10여 개 분양 완판됐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대략 분양가 높다고 판단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감당할 수 있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완판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 가격이 계속 오르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 2026년도에 부동산이 폭락한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커피값이 이거 얼마죠, 이게 얼마였죠?
1,800원인가? 1,800원? 예, 근데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게 3,600원이 됐는데 아파트 가격 가치가 이게 반값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다시 뭐 이게 3,600원 됐던 게 다시 1,800원 떨어지긴 힘들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급여 많으신 받는 분들은 급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급여가 안 느니까 이제 다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집값이 뭐 2026년도에 폭락한다, 이거는 그냥 기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 집값 올라갈까봐. 예. 그러니까 지금 추이가 계속 원장관은 집값 안 오를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집값이 이제 단기간 급등하니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빨리 정부 정책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심사숙고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발표를 하는 거라 이제 임시방편으로 발표를 해서 오히려 시장에 더 그 불확실성과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오히려 이게 충분히 이게 반응이 안 좋으면 오히려 이게 집값에 오르는데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게 조금 키워드가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불안한 상승. 네네. 네. 약간 이게 조금 지금 분위기에 잘 맞는 게 아닌가. 네. 올라가긴 하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맞아요. 갸우뚱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누차 얘기했지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추격 매수하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이 내가 예전에 봤던 게 10억이었는데 그게 11억, 12억이 됐으면은 사실 좀 사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정고점을 넘어선 단지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거래량은 많이 없는 편이다. 혼조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거고,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금리가 6%대로 진입하다 보니까 부담이 된다. 그때 이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대출 한도가 소폭 줄어들고 금리 부담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실수요자들도 매수에 나서 거래량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근데 이분도 보면은 되게 시장 참여 뷰가 약간 좀 시장주의적이잖아요. 고준석 대표님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실수요자들도 나서 거래량도 조금씩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기사만 보고 너무 이제 그냥 부동산 또 다시 무조건 하락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추이를 관찰해 보면서 좀 내가 사고자 하는 저기 금매가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강남 서초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 터지면 네. 과연 강남 서초 쪽 하락이 나올까요? 그 부분을 폭락론자들이 들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25년, 26년에 그 입주 물량이 몰려 있거든요. 강남 어디가 몰려있다는 말씀이세요? 강남? 그러니까 지금 1단지는 이제 올 연말에 이제 입주하는 거고, 사실 잠실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2만 세대 입주하네 어쩌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폭락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실 2008년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잠실 일대가 그때 한창 엘리트? 예, 그때 이제 한창 입주할 때니까 그때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라. 잠깐. 그러니까 이게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그게 잠깐인 거고, 송파일러시티도 뭐 그때도 잠깐인 거고, 고덕동에도 왜 신규 아파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도 잠깐 한 몇 개월이었던 거니까 다 이게 잠깐이지 그게 뭐 계속 뭐 몇 년 이렇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일 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일 때 떨어질 때 그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덕동 또 이제 입주 물량 막 쌓일 때 하남 미사 쪽 그때 막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하남 미사 쪽도. 그때 사신 분들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역발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리고 하남 미사도 요새 많이 올랐거든요. 그쪽도. 아파트들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때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하남 미사가 오른 이유도 이제 9호선 연장도 이제 계속 이제 있는 거고, 지금 5호선 연장이 됐고, 또 하남 미사 쪽은 3호선 연장도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교통 호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 되면 될수록 이제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13년 네. 서울 수도권 하락장 때는 어떤 식으로 투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한번 다 말씀드렸었는데 다 쓸 리가 없잖아요, 영상을. 네.
그 뭐 이제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라든가 뭐 가양동에 있는 도시개발 아파트 뭐 그런 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오산 우남주공 5단지라든가 뭐 강원도 동해 아파트라든가 뭐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 위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투자 뭐 가양동에 뭐 우림 보보카운티라든가 뭐 안산 고장동에 이스타빌이라든가 뭐 그런 오피스텔에서 월세 받고 또 매매 차익도 좀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투자했었는데 저는 나름.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뭐 몇천 뛰기였죠. 몇천 뛰기 그때는. 근데 이제 그때는 몇천 뛰기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투자를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하고 있었다. 또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강원도 동해 아파트는 이제 뭐 워낙 가격이 싸니까 거기서 이제 500에서 50만 원 이렇게 월세도 받았었고 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너무 멀다 보니까 좀 너무 좀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이제 지방 투자는 좀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안 하게 됐다. 그렇게 하는 거죠, 뭐. 대표님 책 잘 읽었습니다. 책에서는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전략들로 보이더라고요. 책에 대한 지적입니다. 네,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책에서 제가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 다만 그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저평가된 부동산 위주로 사다 보면은 그런 리스크가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 책을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야 이게. 아는 거구나 나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던데. 아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슬슬 이해가 되는데 또 전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이게 책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제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약간 악평 비슷하게 쓰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냥 내용이 그냥 뭐 현실적이지 않다는 둥.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책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본인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막 다 물건을 가끔씩 까기도 했는데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보지 않고 이제 이 책만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우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뭐. 하지만 대체적으로 평은 매우 좋습니다. 네네. 제가 모니터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평은 매우 좋았다. 책에 오창 예시 주신 것도 예상과 다르게 역전세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방향을 바꾸시는지. 근데 역전세도 제가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반박하는 거예요, 지금 반박. 네. 제가 그 전세를 굉장히 싸게 놨기 때문에 그게 내년 5월에 제 만기가 돌아와요. 근데 전세가 아마 제가 볼 때 한 6천 정도 올려받을 수 있거든요. 전세만. 5, 6천 정도. 역전세가 난다는 의미는 자기가 너무 과도하게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애당초 처음에 이제 내가 전세를 싸게 놓으면 역전세 날 일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역전세는 너무 과도하게, 너무 자기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을 때 역전세가 나는 거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 저 같은 경우 오히려 전세 가격 5, 6천만 원 현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역전세랑은 전혀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만약에 날 수도 있잖아요.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이. 과도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시장 가격보다 좀만 낮게 받으면 그렇게 역전세로 크게 부담되지는 않아요. 너무 그거를 완전히 끝까지 받다 보니까. 바짝 땡기는 거. 막 500단위까지 막 다 바짝 땡기려고. 그러다 보니 역전세가 나는 거지. 사실 시장 가격보다, 저는 근데 시장 가격보다 조금씩 낮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역전세가 날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계약 처음에 최초 계약할 때는 조금 기분이 좀 그냥 그렇거든요. 왜냐면 내가 전세 최고가로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데 이제 2년 지나고 4년 지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그럼요. 되게 편안해져요. 그럼요. 그렇죠. 싸게 하니까. 싸게 하니까. 또 금방 들어올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 단지에서 제일 싸. 그렇지. 이러면은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렇죠.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많이 받으면 오히려 역전세로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여러 채 사면 어떻겠어요. 매년 만기 돌아올 때마다 진짜 미치는 거예요. 그 역전세 메꾸려면 그거 뭐 몇천만 원씩고 또 여러 개면은 몇천만 원, 몇 억씩 뭐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전세를 세팅하는 게 그럼요. 좀 괜찮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여러분 갈아타기 하실 때 먼저 상급지로 오려고 하면은 이제 하락장일 때, 그러니까 올해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가 되게 굉장히 좋았던 타이밍이잖아요. 팔고 사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팔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안 팔리니까 이게 하고 오히려 상급지가 더 빨리 오르니까 내가 팔고 바로 사기에는 그렇다고 이거 사고 팔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샀는데 이게 내게 안 팔리면은 그것도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빨리 팔 거냐? 방법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최저가로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최저가로 던져더라도 바로 사면은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 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싸게 팔더라도 절대 손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손해가 아니다. 왜냐면 팔고 바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500만 원, 1000만 원 때문에 못 파신 분들이 있거든요. 까이는 거 싫어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상급지로 정말 갈아탈 의향이 있으시면 하락장일 때 내 거를 조금 더 싸게 처분해서라도 빨리 갈아타시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 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싸게 파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니다. 왜냐면 다른 걸 빨리 잡으면 되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생각의 그 관점을 바꾸는 거죠. 근데 그 갈아타기를 할 때 손절매를 하면서 갈아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손절매를 하는 거는 지금 즉시 손해가 나는 거고, 뭐 마이너스 그렇죠? 1000이든 2000이든. 그리고 사는 거에 대한 이익 실현은 또 나중에 되니까. 네. 불확실성이 크니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아타기에는 하락장일 때 굉장히 좋았던 거고, 가장 좋은 거는 하락장일 때 하락전 진입 전에 먼저 내 거를 털고 하락장에 진입했을 때 상급지를 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거는 거의.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계셨어요. 그래요? 쉽지 않은데. 근데 미리 팔아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팔고 현금을 들고 오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강남이나 이런 걸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미리 팔고. 진짜 쉽지 않다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때도 맞아야겠지만 어쨌든 본인 욕심 안 내고 그 전부터 처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그래서 막상 이게 처분이 되니까 또 이제 상급지로 갈아탈 좋은 기회들이 왔었던 거죠. 대표님께서는 그런 지금 데드캣이라고 보진 않으신 건가요? 네,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정리할게요. 못 보신 분들 또 계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초에 집값이 바닥이니까 그때 한번 사시는 것도 강남이나 서울 쪽에 사시는 것도 괜찮다.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올 하반기 제가 전세 나는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오히려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에 있는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더 저평가된 아파트가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아마 지지난 시간에 아마 상담하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예측은 뭐냐면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기사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오히려 서울 투자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팁, 요것도 반드시 한번 기억하셔서 메모하셨다가 이거 꼭 박제해 주세요, 박제. 그래서 이런 기사 나오면.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 그때 당시에 수도권과 서울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했을 때의 서울 절대가하고 지금의 서울 절대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좀 저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조금 오히려?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올르더라도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항상 보여야 되는 게 항상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탄이 진짜 20억인데 서울 아파트가 동탄이 막 15억인데 뭐 서울 아파트가 뭐 진짜 16억이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 아파트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서울 아파트도 여기서 뭐 더 오른다기보다는 보합하거나 아니면 오르더라도 아주 약간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아파트가 좀 많이 오르면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이제 저는 또 역발상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야 될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견해인 거니까. 그리고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우리 20억짜리 뭐 거래됐다고 큰 평수 많이 거래됐다고 했을 때 이 동탄을 볼 게 아니라 아까 운정신도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항상 투자는 역발상으로 해야 된다. 역발상으로 해서 좋은 기회를 그래야지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탄만 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버스 떠났잖아요. 날라갔어요. 이미 날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미 동탄만큼 오를 지역을 찾는 게 관건인 거죠. 그랬을 경우에 같은 맥락에서 GTS A가 뚫렸을 때 동탄이 오른 거를 보면 운정신도시 오르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찾으면은 우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제 얘기인 거죠.
아, 이거 서울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네. 좀 더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겠는데요. 지금 서울을 지금이라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서울하고 수도권이 붙었을 때 서울을 살 것이냐. 네. 저는 후자가 더 메리트가 더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서울에 좀 실거주를 먼저 하고 싶다. 근데 그건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투자 가치랑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오케이. 실거주. 그리고 이제 서울 중에서도 진짜 내가 봤을 땐 정말 그 호재가 있어서 저평가된 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서울 먼저 사는 것도 오케이. 그것도. 그러니까 그게 다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이제 큰 조언을 드리는 거지. 매크로적인. 그렇죠. 예. 서울 시장. 그럼요. 매크로의 관점에서.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또 다양한 결론과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프 한 번 더 해달라고요? 저 힘들어요. 준비 개빡세요. 나중에 한번. 뭐 왜냐면 또 대표님이 지금 계속 행사를 뛰고 계셔가지고 얼마 끝나지 않으셔가지고 좀 힘든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조금 정리되고 정책 방향 잡히고 좀 분위기 나오면 그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